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날짜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28일에 소환을 통보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한 배경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다른 어떤 혐의보다 이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건이라고 언론계나 법조에서 이미 얘기가 돼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월 13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니라 먼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나중에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소환 통보를 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전격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민주당이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란 말이죠. 혐의를 둔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한다는 것은 수사의 기법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죠. 압수수색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지 저 압수수색 할 겁니다라고 일정을 조율하나요? 마찬가지로 피의자인 경우 소환을 한다는 것은 수사의 절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통보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긴 진짜 우리가 당대표가 못 나가 있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조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하는 것을 조율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것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갖고 굉장히 크게 지금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벌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 정치적인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바로 경선 상대방들이 계속 이게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나중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경찰에 소환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 당의 상대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지 없던 것, 갑자기 검찰이 만들어낸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네. 왜 이 정부 검찰은 야당 당대표가 어디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170석 정도 의석 가지고 있는 야당 당대표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검찰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통상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국회의원들도 소환 통보를 하기 전에 와서 조사받을 날짜가 언제가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협의도 없이 28일 그냥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종의 모욕주기에 가깝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을 보면 여권 인사나 아니면은 대통령 영부인도 그렇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빙빙 둘러가고 야당과 관련돼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어쩜 이렇게 직진으로 나가는지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혐의가 이거 하나라고 하면 그럼 소환 통보해서 이번 한 번으로 조사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성남지청에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원지검에서도 수사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3부 다 동원돼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사안들마다 건건이 그러면 야당 대표 검찰로 불러가지고 조사할 겁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소환 통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시기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도 이건 뭐 늦거나 어디 야당 대표 가는 거 아니니까 해도 되는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여야가 서로 간에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뭔가를 다른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소환 통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심행보차 경북 안동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예,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야당 파괴 정적 제거다라면서 내가 그렇게 무섭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됐을 때는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끝나지 않겠죠. 다른 어떤 그런 수사들도 계속 이어지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소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 소환이 아니라 피의자 소환이에요. 피의자 소환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은 곧바로 거의 기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것이고요.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검찰은 지금 수사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이라든지 혹은 또 관련자들의 어떤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지검에서 먼저 이것을 기소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이렇게까지 불법적인 어떤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를 지른 혐의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나요? 대개는 측근 비리라든지 아들과 관련된 어떤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하나 사건, 두 개 사건 정도의 어떤 상황이지 지금 장장 몇 개의 사건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당대표 지금 말씀하시는데 탁탁 털었다?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탁탁 털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털지 않았던 것이 7월 달에 이 수사진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거든요. 이번 성남 FC 사건만 하더라도 이 검사가 성남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지금 이상한 흐름이 있으므로 자금 흐름이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대개는 그건 무조건 일선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죠? 박은정 지청장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고 이거 안 된다 하고 그냥 물려버렸어요. 수사를 그때 당시에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탁탁 털었다?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대장동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4월인가요? 4월 달에 FIU가 이 대장동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라고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 그때 수사 안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80억 원, 40억 원 이것이 그때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근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이거 지금 자금 흐름 추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던 것을 두고 지금 당대표는 이렇게 탁탁 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수사한 건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서 지금 이렇게 그 결과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면 또 당대표라면 이렇게 그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그런 무고함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지금 통과되냐 마냐인데 자기의 안위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그것을 호소하고 다니는 당대표. 저는 이 사례야말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논리대로 따르면은요, 검찰은 제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뭐 문재인 검찰 따로 있고 윤석열 검찰 따로 있습니까? 그 검사들이 이 검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검사들이 휘둘려가면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는 검찰 스스로한테도 이건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은 제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 할 일 못하거나 지금 검찰이 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선 경쟁자를 이런 식으로 탈탈 털면서 수사한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했어요. 기소까지 뭐 해서 재판까지 간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정부 들어서서 뭐 정권이 연장이 될지 아니면은 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엔 또 다른 검찰이 또 되지 않겠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요하게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성남 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뭐 기업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해서 그래서 성남 FC에 후원금 내고 그거에 따르는 부정한 청탁으로 기업들의 뭐 용도 변경해주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자 뇌물 혐의 적용됐다 유죄 판결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K스포츠 재단이라고 하는 최서원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삼성에서 돈을 내도록 했다. 여기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건요. 이른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의 딸 최서원 씨까지 내려왔던 오래된 경제적 공동체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했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성남FC를 이재명 대표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친척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검찰은 기소권 갖고 있으니까요. 기소권 갖고 있는 검찰이 이거 죄 있다고 바라보면 죄가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재판 결과 받아봐야 우리가 그게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여론 재판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검찰이 전 수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남 FC와 관련 이 두산건설을 포함해서 네이버 다 포함을 해서 두산건설만 해도 이렇습니다. 초대 시장일 때도 두산건설을 계속 이걸 용도 변경해달라고 졸라댔어요. 사실 두산건설은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대업 시장 때부터 계속 왜냐하면 그게 병원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 변경만 하면 황금 정말 그 이득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신사옥을 만들면서 엄청난 지금 이득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초대 시장 때 이재명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특혜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건 특혜다. 봐라 이대업 시장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졸라대지 않았느냐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였어요. 근데 재선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논리가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어떻게 논리가 바뀌냐면 내가 이것으로서 성남 시민들을 정말 뭐 이렇게 그 경제적 이득을 줬다. 실제로 들여다볼까요? 경제적 이득이 뭐였죠? 그럼 성남 FC에 두산건설이 직접 돈을 줬나요? 아닙니다. 한살림이라는 당시에 이재명표 금융 브랜드가 있어요. 서민들이 금융 때문에 되게 힘든 것을 자신이 한살림이라는 은행은 아닙니다만 한살림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저금리에 완전히 그런 것들로 이 금융에 대한 어떤 고통을 해소해주겠다. 그 한살림에 돈을 주고 한살림이 다시 이 성남FC에 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또 55억 중에 거기서 또 다 주지도 않더라고요. 한살림이 몇 억을 또 거기서 남겨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득이 없었다고요? 한살림에 대한 브랜드는 누가 지금 그럼 이득이 있나요? 이게 또 이재명표 브랜드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키우고 그러면 다시 논리를 펴보죠.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후에 은수미 시장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성남 FC의 후원은 고작해야 단단이었어요. 그런데 재선 되자마자 지금까지의 논리들을 다 바꿉니다. 아이고 이거는 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해서 괜찮으로 바꿔갖고 온갖 이득을 다 줘요. 용적률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득을 안겨준 다음에 그대로 자신이 뭐 성남 FC든 뭐건 통해서 이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 혐의가 뭐냐면 가면서 상당히 불법적으로 유용한 지금 의혹들이 경찰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자금이 성남과 관련된 유관 체육단체에 이 돈이 흘러갔다가 현금화되는 의혹들 아마 기소장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그러니까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이것을 먼저 공표했다가는 또 피의자 전 공표라고 해서 공표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재판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또는 경찰이 지금까지 했던 수사가 이래서 수사를 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서민 상대로 이자 장사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게 생겼어요. 검찰이 수사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성남 FC와 관련돼 있는 얘기잖아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보고 난 다음에 일본 대표팀 선수들 굉장히 이 실력이 좋아졌다는 거 많이 느꼈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일본에는 좀 우리나라 축구 프로리그 선수들, 그러니까 팀보다 훨씬 더 많은 팀이 있고 그런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저렇게 선수들이 실력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우리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 성남 FC와 같은 팀들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후원금도 내고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돕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업들이 우리 광고비를 싣겠습니다. 광고를 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그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안으로 좀 활동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해서 도와줬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다 지금 제3자 뇌물로 걸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남FC에 기업이 냈다고 하는 거 그 광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어떤 지자체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자체장은 그런 방식으로 이 논리를 그대로 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마치 유죄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게 법리적으로 얼마나 이게 논리적 성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약간 좀 곡해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시 따져보죠. 광고비는 광고비예요. 왜냐하면 광고는 광고의 효과를 보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성남시에 어떤 민원을 넣어서 자신의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이것이 연결돼서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범죄 행위와 실질적인 어떤 광고 행위를 연결시켜서 이것을 물타기하는 그런 의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걸 특혜를 받았는데 이 특혜가 광고비로 연결해서 광고를 받은 모든 기업들은 그 지자체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라면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네. 이렇게 특혜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후원을 하든 광고를 하든 그 기업이 후원했다는 거 다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니까 광고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후원을 했든 광고를 했든 큰 차이가 없는 거를 제가 광고비란 표현 사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별로 차이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혜택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다 제3자 뇌물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그 기업들이 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다 제3자 뇌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버리면 정치인이든 누구든 굉장히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정족이라는 이유로 자꾸 혐의 적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고 용도 변경을 지금 허가를 내준 거하고 또다시 그걸 믹스하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투자는 투자고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은 인허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믹스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을 구성할 때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별합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두 분 모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을 좀 내놓은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패널이기 때문에 또 패널과 관련된 성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가령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지 이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를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라고 시청자분들의 어떤 정치적 효용감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렇게 패널들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목소리가 같아지면 시청자의 다양한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게 보수 패널이라고 나왔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 당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뭐 표명을 한다면 진보 패널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진보 패널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조금 더 선정해주면 어떠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가요? 보수 이퀄 윤석열인가요? 이 얼마나 협의에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 패널이면은 무조건 보수에 대해서 다 옹호를 해야 되고 진보 패널이면 무조건 진보적인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을 두둔해야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언론의 자율성이나 아니면 뭐 정치 사상의 자유까지 꺼내지 않고 표현의 자유까지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도 다 흑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지 집권 여당에서 성향 분류해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요. 이 일종의 외압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더 사실은 실수를 금치 못했던 게요. 윤지원 미디어 특위위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당에서 달변가를 부르면 여당에서도 달변가로 맞춰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달변가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야 달변가고 말 잘하는 사람 골라내가지고 이쪽 저쪽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줘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걸 균형 맞춰야 된다는 얘기로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식이 여당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일종의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외압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 앞으로 우리 언론이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향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3월 초로 가시화가 되고 있고 당심 100% 룰 변경 작업도 지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친윤 주자 김기현 의원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김장연대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는 제가 사실 전공입니다. 13년 연애를 해서 17에 만나서 나이 30에 결혼을 했거든요. 김장연대가 당대표 이런 건 아니고요. 화합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은 되겠죠. 우리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저는 굉장히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장제원 의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서 계속 커질하도록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내 혼자 힘으로 좀 힘드니까 또 누군가 좀 손잡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지. 당대표 선거가 내년 3월이잖아요. 3월에는 꼽히는 춘3월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김장철은 그때는 지난다. 장제원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전혀 윤심이 아니다. 윤심이 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당이 분열되는 것을 대통령이 바라겠습니까? 무슨 연대를 해서 누가 하고 누가 합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연대를 합니까? 자강론을 가야죠. 네,
이른바 김장연대. 장제원 의원은 데이트를 해보고 결혼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13년 연애로 결혼한 연애 전문가다 이렇게 또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김장연대가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밀당 중인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김장연대가 이렇게 좀 공식화가 되어 가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의 지금 견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현재 상황은 그 누구한테도 기회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드라지게 어떤 사람이 독주를 한다거나 이런 양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두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발주자들의 어떤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김장연대 정도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커피만 마셨다. 뭐 이렇게 뭐 좀 조크처럼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하나의 어떤 치어리더 정도의 어떤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흥행에 대한 문제, 전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게 주목을 받아가면서 사실 한 당의 가장 큰 축제예요. 전당대회라는 건 당원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자기 당의 어떤 그런 그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가 흥행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흥행을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매기론,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처럼 한번 휘저었죠. 그때 언론이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이번에 또다시 김장연대로 한번 이 두 번째 흥행의 요소를 지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김기현 원내대표든 전 원내대표든 누구든 지지율이 올라야 돼요. 지지율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견인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흥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역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나 혹은 장제원 의원이 흥행을 위한 그런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네, 흥행을 위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이 맞선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애프터 신청도 한 것 같고요. 국민 모임 가가지고 둘이 손잡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까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쯤 되면은 공식화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 모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창회는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트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결혼할 뜻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장제원 의원의 사감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에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권성동 의원도 당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직접 자신이 당대표로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니까 김기현 의원 내세워서 일종의 뭐 PK 쪽에서 영향력을 키운 다음에 차기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진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하면은 진짜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윤핵관끼리 싸우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뭐 하다못해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사실은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윤 사이에서 경쟁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 고르겠다 뭐 이런 심정을 누군가는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내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당이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앞으로 3개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민생보다는 당내 분란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정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